이렇게 하이데거에게서 시는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 기술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시는 예술의 영역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언어는 어떤 존재자를 바로 그 존재자로서 처음으로 열린 곳 가운데로 가져온다. 시란 존재자들은 비은폐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예술의 본질은 시이다. 또 시의 본질은 진리의 건립이다. 존재를 그것의 존재 속에 놓게 하는 이러한 시의 사명은 존재의 시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존을 열어 밝히는 것이 시를 짓는 말의 고유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이데거에게 언어의 근원적 사명은 시어가 되는 일이며 시어가 하는 일은 존재자를 그것의 본래성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일이다. 가령 근대인들이 발전시킨 하나의 타락한 기술로서 라인강의 수력발전소는 라인강은 그것의 본래성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력발전소에 종속된 것으로서 존재하게 한다. 라인강은 한낱 발전소에 필요한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수량으로서 비본래적 존재 양식을 가질 뿐이다. 반면 또 다른 기술인 훸덜린의 시 짓기에서 나온 시 예술 라인강은 그것의 본래성 가운데 존재하게 한다. 이렇게 존재자를 본래성 가운데 존재하게 해주는 것이 시 짓기의 사명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시인이 우리가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자리에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자는 하이데거를 읽을 필요도 없이 이미 하이데거의 문학론을 익힌 자이다. 그런데 레비나스의 문학론은 바로 이러한 진리의 장소로서의 시 언어를 의심에 붙이는 데서 출발한다. 다음과 같은 레비나스의 말에서 출발해보자. 말라르메를 해석하는 일, 그것은 곧 말라르메를 배반하는 일이 아닌가. 말라르메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 그것은 곧 그를 소멸시키는 일이 아닌가. 말라르메가 불명료하게 말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일, 그것은 말라름의 불명료한 말이 공허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일이다.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 자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추가로 이야기하기를 거부할 때 대중을 위해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비평가의 존재를 변명해 준다. 우리는 비평가를 모든 것이 말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무엇인가 말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작품에 대해서 작품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뜻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 인용에서 비평의 존재가 정당화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평이 작품과는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비평의 말이 진리와 상관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평은 존리 근거를 잃을 것이다. 인식을 주지 않는 비평에는 없으며 따라서 비평의 말은 반드시 진리와 상관적이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 주위에서 흔치 않게 보던 수사적 즐거움을 주는데 그치는 비평이 있다면 그것은 비평이라기보다 시라고 해야 옳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평가들은 인식을 주는데 골몰하기보다는 문체의 재미에 더 신경을 쓴다. 또한 비평은 예술 작품에 대해 그 작품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데서 존립하는 것이므로 시 작품의 언어가 말하는 것은 비평의 언어와 달리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요컨대 예술 작품은 인식과는 또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술가가 인식을 하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을 권리를 가진다. 확실히 예술가는 서문이나 무슨 선언서 등에서 말을 하고 인식을 한다. 그러나 이때 예술가는 그 자신 한 사람의 대중일 뿐, 만약 예술인 근본적으로 언어나 인식이 아니라면 그러므로 만약 예술이 진리와 공외연적인 세계 내 존재의 외부에 자리 잡아왔다면 비평은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평은 인간의 삶과 정신의 예술의 비인간성과 도치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여기서 예술가가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 예술이 진리와 상관없다는 말은 암암리의 하이데거의 문학론을 비판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하이데거에게 시어는 존재자를 진리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비나스에게서 언어가 예술이 될 때는, 즉 시어가 될 때는 인식이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 말이 겪는 변형 자체가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예술은 인식과 대립한다. 우리는 언어를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예술 안에 언어가 들어설 때는 인식이나 이해와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 예술의 기능은 이해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예술 안에는 언어는 이론적 인식의 대상도 실천의 대상도 알려오지 않는다. 따라서 주체가 세계 내 존재라면, 즉 다른 존재자들을 언어를 통해 세계 내재적인 이론적 실천적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술 안의 언어는 주체와 또는 세계 내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레비나스가 시작 안에 언어가 들어섬으로써 근본적으로 낯설어진 변형을 세계 없는 존재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이데거에 대한 레비나스의 이러한 반발은 예술의 본질을 이미지로 이해하는 데서 더 분명해진다. 하이데거에게 비은폐로서의 진리란 존재자가 비로소 그 존재자로서 있게 되는 것, 곧 그 존재자의 본질을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존재자를 존재하는 그 존재자로서 존재하게 함을 가리켜 하이데거는 존재하게 함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불렸다. 존재자는 자신의 본질 가운데 있게 된 연후에야 자신의 본질로부터 유리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본질을 얻었을 때 비로소 정치가 힘을 발휘하고 또 시인은 시인의 본질을 획득하고서 시인으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비은폐, 즉 존재자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자유는 우선은 열려있는 장에 드러나는 것을 향한 자유로서 구정되었다. 진실의 본질. 그리고 이 자유는 비은폐로서의 존재하게 함을 통해 달성된다. 자유는 이제 존재자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개연된다. 같은 곳. 그런데 이러한 비은폐, 존재하게 함, 어떤 것을 자신의 본래성 가운데 있게 함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포이에시스로서의 시가 떠맡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어떤 존재자를 그것의 본래성 속에서 출현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비나스에게서 예술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들며 이런 의미에서 자발적인 힘으로서의 주체성을 부활시킨다. 이러한 수동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술이 이미지라는 데서 온다.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대상을 그 대상의 이미지로 대체하는 데 있다. 이미지는 하이데거의 존재하게 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술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하게 함, 즉 자의의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의 그림자로서 이미지의 본성은 무엇인가? 레비나스는 그것을 음악성, 곧 리듬에서 발견한다. 이미지는 음악적이다. 레비나스의 이런 생각을 일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미지는 시각적인 것은 반면 리듬은 청각적인 것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플라톤적 의미에서 시어는 사물의 이미지고 시어의 본성은 리듬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왜 레비나스가 이미지와 리듬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리듬이란 무엇인가? 리듬은 시적 질서의 어떤 내적 법칙보다는 시적 질서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듬의 작용은 자유의 사건이 아니라 자유와 자발성이 사라지는 수동성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 수동성은 자발성의 원인은 주체성의 와해로 표현된다. 주체는 리듬의 고유한 표상의 일부가 된다. 그 자신을 거스르면서조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리듬 안에는 더 이상 자아가 없고 자아로부터 임명으로의 이행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와 음악의 왜곡 또는 주술이다. 리듬은 주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대해 외재적인 것이다. 따라서 시를 향유하는 주체는 시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자가 아니라 시의 리듬에 흡수되는 자이다. 주체가 시어의 내재한 리듬에 흡수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자발성을 고집할 때 주체는 결코 시를 향유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시를 향유하는 것은 주체가 자기 고유의 자발성 내지 자유를 내버리고 시 안에 들어있는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수동성의 사건이다. 수동성은 직접적으로 노래, 음악, 시 등의 마술 속에서 현시된다. 주체가 가진 자발적 힘의 이런 와해를 레비나스는 사유는 시가 지닌 음악성 속에서 길을 잃는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레비나스에게 비평이라는 장르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리듬 안에서 주체성이 사라지므로 시적 체험은 주인이 없는 익명성이 탄생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익명성의 장인 예술작품 안에 다시 주체와 주체를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책임성을 끌어들이는 일은 오로지 비평에서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반대에서 문학과 참여, 문학의 진리, 그리고 인식과 무관하다는 레비나스의 사상은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사르트르의 참여 문학에 대한 비판 또는 배경으로 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참여 문학을 반박한다. 문학을 통해 미학적 현상을 포착하려는 경향은 아마도 예술을 통해 인식에 도달한다는 현대적 도그마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문학에서 말이 겪는 변형 자체를 고려하지 못한다. 예술, 말, 예술, 인식은 그러므로 참여 예술의 문제를 초래하며
또 참여 문학의 문제와 뒤섞인다.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본질적으로 비참여적인 것으로 남게끔 하는 예술적 생산물의 불멸의 표시, 그 예술적 완성을 가소평가한다. 물론 여기서 레비나스가 참여라는 이름 아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르트르의 시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산문에 대한 생각이다. 레비나스와 유사하게 사르트르도 시와 관련해서는 언어가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 즉 인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진리의 탐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종의 도구로 생각된 언어 속에서이며 또 그런 언어를 통해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인들 역시 진실을 가려내고 그것을 피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레비나스와 사르트르 모두에게 시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사르트르에게 산문은 어떤가? 사르트르에게 산문가, 즉 작가란 세계와 특히 인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세계를 모든 이들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여 문화, 세계에 연루된 문학의 기본적인 뜻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폭로는 세계의 변화에 초래하기 때문이다. 참여한 작가는 말이 행동임을 알고 있다. 그는 드러낸다는 것은 바꾼다는 것이며 드러냄은 오직 바꾸기를 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을 통해 세계를 드러내는가? 물론 언어이다. 그러므로 작가에게 언어는 세계의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산문은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이다. 산문가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규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산문에서 언어와 진리 사이에는 그 무엇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밖을 바라보게 해주는 창문의 미덕은 바라보는 이가 창문의 존재를 느낄 수 없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발현된다. 마찬가지로 언어의 성공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들여다볼 때 그것이 한없이 투명해서 그 언어 자체가 사물로서 감지되지 않는 순간에 비로소 달성된다. 반면 시인들은 언어 자체를 하나의 사물로 취급하는 자들이다. 햇빛이 유리를 거쳐 통과하듯이 말이 우리의 시선을 스쳐서 지나갈 때 산문이 있는 것이다. 말들은 투명하고 시선이 말들을 뚫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 사이에 흐릿허분한 유리를 끼워 넣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 인용이 말해주도 레비나스에게 문학의 진료를 구성하고 있는 말은 변형된 말, 인식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호가 아니라 그 자신 외에는 다른 무엇에도 봉사하지 않는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물이다. 그러므로 문학에서의 말은 어떤 인식에도 연루될 수 없다. 달리 말하며 문학의 말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레브나스는 연루됨과 정반대인 해방됨을 문학의 근본으로 이해한다. 작품이 해방되지, 비연루적이 되지, 비참여적이 되지 않는다면 작품은 예술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은 예술 고유의 덕목 덕분에 연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여문화를 거부하는 레비나스는 암암리에 저 진보한 예술을 위한 예술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사실 예술을 위한 예술만큼 레비나스에게 비판받는 것도 없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정식이 예술가를 인간으로서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예술가에게 거칠애에 불과한 경박한 귀족적 기품을 보장해주는 한 이 정식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예술이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 레비나스에게 이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비평밖에 없다. 레비나스 비평의 현장, 예술 또는 문학이 초래할 수 있는 주체성에 와해된 비인격적인 익명적 상태 안에 타인과의 관계라는 조망이 개입하게 하는 것이 레비나스가 생각하는 비평의 목표라고 우리는 이야기했다. 타인과의 관계라는 조망을 문학 안에 들여오는 것은 곧 문학 안에서 주체성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타인과 관계를 갖는 자는 주체 외에 다른 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주체가 없으면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레비나스의 여러 비평적 작업은 바로 이런 타인과의 관계 또는 주체성의 변호가 함축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레비나스 비평을 대표하는 세 가지 작품인 첼란론, 블랑쇼론, 프루스트론을 읽으면서 작품 안에 타인과의 관계 끌어들이기가 산출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겠다. 파울첼란론, 하이데거의 휠덜1론에 맞서서 레비나스의 파울첼란 존재에서 타자로는 나는 악수와 시 사이에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첼란의 말로 시작되는데 이 구절을 통해 첼란은 악수로 표현되는 타인과의 관계가 문학 안에 들어설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 악수라는 비유로 표현된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는 시는 단숨에 타자에게로 간다 라는 첼란의 말보다
말에서 보다 분명하게 표현된다. 레비나스가 첼라 문화의 근본으로 이해하는 이런 타자와의 관계는 무엇을 함축하는가? 시는 타인을 향해 간다.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시는 어떤 타자와 완전한 어떤 타자와 관계된 것에 대해 말한다. 시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란 자기가 아니라 타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도대체 자기가 아니라 타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시라는 언어를 부리는 이를 통해 자기와 단절하고 타자에 몰두하는 것을 뜻한다. 시는 어쩌면 자아가 그 자신으로부터 단절되게끔 해준다. 이 자기와의 단절을 첼라는 자기를 낯설게 대하고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나의 장소에서 인간은 자아를 그 자신에 대해 낯설게 여긴다. 이렇게 시 안에서 타자에 몰두함으로써 자아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단절되는 첼라의 시적 모험을 레비나스는 자아의 실제성의 와해라고 평가한다. 자아의 실체성의 와해, 즉 자아가 자기인 관계의 파괴, 고 자기 동일성의 파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자기 동일성의 파괴는 존재와 다르게 되는 것, 즉 존재론적 결별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존재함은 어떤 것이 바로 그 어떤 것, 자신으로 머물러 있을 때 성립한다. 즉 자아가 자기로 머물러 있을 때 곧 자아가 바로 자기일 때 나라는 존재라는 존재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자는 존재할 수 있다. 곧 자아가 바로 자기일 때 나라는 존재자는 존재할 수 있다. 요컨대 동일성이란 바로 존재함의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 안에서 자아가 타자에 대해 몰두함으로써 자기와는 단절한다면 그것은 존재론과 결별하는 일, 존재와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렇게 묻는다. 시 자체는 존재와 다르게 들리지 않는 양상이라고 첼라는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레비나스가 존재론과의 결별을 첼란에게서 읽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첼란을 무기로 하이데거의 헬덜린론과 대결하겠다는 함축을 지니고 있다. 하이데거의 헬덜린은 근원적인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묻는 시인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첼란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헬덜린과 결별한다. 절대적인 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헬덜린은 인간은 시적으로 대지 위에 거주한다라고 말한다. 절대적인 시는 이러한 헬덜린 시 구절의 변주가 아니다. 인간은 시적으로 대지 위에 거주한다는 헬덜린의 시 구절은 하이데거의 헬덜린론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시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이 시구를 해설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주함은 즉 본래적으로 고향적, 존재는 시적, 이다. 이 송시에서 말해줘야 하는 것은 시적인 것으로서 역사적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 안에 거주하도록 이끄는 성스러운 것이다. 시는 존재자를 본래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 즉 고향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이 인간은 시적으로 대지 위에 거주한다는 구절의 의미이다. 시는 존재자를 그것의 본래성 속에 존재하게끔 한다는 것. 시를 통해 비로소 존재자는 자신의 본래 자리에 즉 자신의 본성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헬덜린이 가르침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헬덜린의 라인강의 시어가 비로소 라인강을 그것의 본질 가운데 존재하게 하듯이 말이다. 그런데 레비나스의 첼란에서는 헬덜린과 반대로 존재자를 본래적으로 존재하게 함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자를 존재와 다르게 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존재하게 되는 것, 즉 자기 동일성을 획득하는 것, 자아가 자기가 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자아가 자기와 단절하고 즉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상실하고 타자에게 몰두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자기와의 인치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관계가 첼란에게서는 본래성을 얻는 길이다. 모든 뿌리내림과 거주함의 바깥, 고향 상실이 본래성이다. 본래성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본질이 구현되는 자리, 즉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향을 상실할 때, 즉 고향이 아닌 낯선 곳, 타자에 몰두할 때 달성되는 것이다. 주체는 그가 마땅히 거주해야 할 곳인 고향에게에서 자신을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유한한 본질을 획득하고 그 유한한 속에서 죽어갈 뿐이지만 고향 바깥의 낯선 곳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한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규정 불능의 것이기 때문에 낯선 곳이라 불린다. 이기에 한계 없음 곧 무한이다. 유한한 존재자가 자신을 유한하게 만드는 거주지에 머물지 않고 무한을 대면하고 무한에 전념하게 되는 것, 무한을 자신이 헌신할 사업으로 삼는 것이 바로 참된 본래성이 아니겠는가. 초월, 즉 유한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고대 이래의 모든 시도가 여기고 있었던 비처럼 말이다. 여기서 하나의 심오한 문제가 생긴다.
시는 하나의 존재자가 아닌가. 존재자가 본래적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거주지를 열어주는 것. 시의 사명이 아니라 존재와 다르게 해줌, 즉 존재로부터 타자로 가게 해줌이 시의 사명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시 자체는 존재자로 머물 수 있는가? 시가 존재자라면 시는 어떤 식으로든 거주하고 있는 것이며 거주지로부터 본래적 본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시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첼린의 답은 대담하다. 절대적 시, 아니 참으로 그것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시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본래 존재할 수 없는 시는 문학을 통해 상처를 달래온 생명 가진 것들의 모든 역사가 알려주듯 또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짓거리라는 활동은 불가결한 것이 동시에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 모리스 블랑슈론, 유목민 대 정주민. 이제 다소 형식적으로 기술되었던 고향을 등지는 일, 자기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낯선 이에게 몰두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인간은 시적으로 대지 위에 거주한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하이데거의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 레비나스가 일시적으로 몰두한 주제가 아니라 그의 문학론 전반에 걸친 특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레비나스의 블랑시오는 역시 존재자가 본래적으로 존재하게끔 해주는 거주지에 대한 비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제한적으로 이 비판만을 레비나스의 블랑쇼론과 관련지어 다루려 한다. 모리스 블랑쇼에 대해서는 레비나스의 문학론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크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저작이므로 블랑쇼론 전체에 대한 탐색은 별도로 마련된 논의의 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게 예술작품은 근본적으로 존재자를 본래적으로 존재하게끔 해주는 장인데 건축 예술에서는 바로 그리스 신전이 그런 장소의 역할을 한다. 신전을 통해서 신이 그 신전 안에 현존한다. 작품으로서의 신전은 자신의 주위의 모든 길들과 관계들을 채소로 결합시키고 모은다. 이 길들과 관계들 속에서 탄생과 죽음, 재난과 축복, 승리와 치욕, 존속과 쇠망이 인간 존재를 위한 운명의 형태를 띠게 된다. 라인강에 쓰인 휠덜린의 시구를 통해 비로소 하나의 존재자 라인강이 본래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신전을 통해 그리스의 신등과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본래성 속에서 존재하며 자기에게 마땅히 운명 속에 들어서게 된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작품을 통해 존재자가 본래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장소, 바로 존재자의 고향을 찾으려는 이러한 예술은 정주민의 예술이다. 레비나스는 블랑쇼의 작품 안에서 이러한 정주민의 것과 반대되는 유목민의 문학을 발견한다. 블랑쇼에게 있어서 문학은 유목생활의 인간적 본질을 상기시킨다. 인간적 본질은 시적으로 대지 위에 거주하는 정주민의 예술이 아니라 유목민의 예술 속에서 비로소 구현된다. 것이다. 다음 구절은 존재자들이 본래성 속에서 출현하는 장소로서의 하이데거적 신전에 대한 레비나스 비판의 핵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주민의 것과 구별되는 유목민의 예술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저주받은 도시들에서 거주지는 건축물의 찬란함을 잃어버렸다. 이 저주받은 도시들에는 신들뿐만 아니라 천국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고픔에서 나오는 단연절의 신음과 비참한 가운데 집들과 사물들이 물질적 기능을 되찾을 때 인간의 얼굴은 끝없는 즐거움으로 빛난다. 블랑쇼는 하이데거적 우주를 뿌리 뽑아버릴 수 있는 기능을 예술에 부여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저주받은 도시의 건축물의 찬란함을 잃어버린 거주지에 대한 가혹한 야유가 하이데거의 예술작품으로서의 신전을 겨냥하고 있음을 두말할 것도 없다. 신전은 레비나스에게는 인간의 헐벗음을 지켜주는 거주지로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 거주지로서 찬란함이 없는 가짜 건축물이다. 레비나스가 바라보는 블랑쇼의 문화, 즉 유목민의 예술에서는 이런 신전과 같은 예술작품을 통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즐거움으로 빛나게 하는 것, 즉 타인에게 몰두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첼란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존재에서 타자로가 문제인 것 같다. 마르셀 프루스트론 타자의 죽음. 그렇다면 타자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 타자에게 몰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과 더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레비나스의 문학 비평은 프루스트론이다. 레비나스의 프루스트에서의 타자는 전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여주인공인 알베르틸론에 관한 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알베르틴의 연애만큼 타자와의 관계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프루스트 연구라는 측면에서 굳이 분류하자면 알베르트 연구를 통해 사회성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숙고에 빠져드는 델로에즈, 데콩브 등 주목할 만한 많은 연구자들과 레비나스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 타자의 이타성은 인식이나 실천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타자를 주체에서 기속시킬 수 없다는 데서 생겨나는데, 바로 늘 주인공에게서 벗어나는 알베르틴이 이 이타성을 구현한다. 갇힌 여인이자 사라진 여인인 알베르틴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으로 통하는 복잡하게 얽힌 길들에 대한 탐구는 공허한 동시에 무궁무진한 타자의 이타성에 대한 탐욕스러운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내재적 삶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다. 알베르틴의 이타성은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늘 거짓말과 부정을 통해 주인공으로부터 달아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타자는 그녀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가장 엄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밀의 영역을 숨기고 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이외에서가 아니라 화자인 나와 다른 자이기에 순명적으로 비밀스러운 것이며, 이 타자성 때문에 결국 나로 환원될 수 없는 낯선 자이다. 그런데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고 즉 동일자로 환원되지 않고 늘 낯선 것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알베르틴의 이타성 자체가 바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사랑이 타자와의 합일, 타자의 완전성 전에 있는 한 존재의 황홀 혹은 소유의 평화라면, 마르셀은 알베르틴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일이면 그는 실직난 젊은 여자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을 떠날 것이다. 요컨대 주체와의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타인의 이타성 때문에 타자에 대한 몰두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욕망은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 나의 세계에는 없는 것, 낯선 것, 즉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자란 자기를 내주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자기를 주는 자이다. 자기를 내주지 않는 소유에 대한 저항, 곧 낯서게 머물러는 이타성 때문에 비로소 타자는 타자로서 우리에게 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숨는 자, 낯선 자로서의 타자의 면모를 극단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타자의 죽음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는 이의 모든 것을 숨겨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여잡으려 해도 죽은 자는 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그의 이타성만을 확인시킨다. 알베르틴의 죽음, 그녀의 전체 이타성을 발견한다. 여기서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다. 이는 자아의 고독과 죽음과 결부된 현대 철학 하이데거를 지칭한가 한방되는 것이다. 타자를 계속 숨게끔 하는 모든 순간들에 계속되는 타인의 죽음은 존재들을 소통 불능의 고독으로 던져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죽음은 사랑을 키워내기 때문이다. 타자의 이타성이 타자로서 대면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고, 죽음이 이타성을 극대화한다면 타자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야말로 우리가 타자에게 몰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 몰두의 정체는 무엇인가? 타자가 끊임없이 소나기로부터 달아남으로써 주체의 소유하는 욕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면, 타자에 대한 주체의 이 몰두는 소유라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몰입, 바로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불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윤리의 책임과 그 책임을 짊어지는 주체가 비평을 통해 레비나스가 작품 안에 끌어들이고자 한 타자와의 관계라는 형식을 채우는 내용이다. 나오는 걸 문학과 정치. 그런데 레비나스의 비평이 윤리라는 타자와의 관계를 작품 안에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를 당대의 풍속의 용이라는 도덕에 순응시키려는 시도, 즉 문학의 죽음을 획책하는 음모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가 정치적 재반 조건에 대해 버리고 개개인의 양심을 쾌적하게 해주는 면죄부에 불과한 개인의 고립된 행동 반경에 대한 규정에 그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윤리적 차원에서만 고려된 타자에 대한 존중을 최종 개념으로 삼아 궁극적 해결책을 발견한 듯 처신하는 것은 도덕적 명령의 개인적 차원에서 순응함으로써 자기 양심의 평화를 얻는 대신 자칫 전 지구를 저버리는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 데리데가 말하듯 정치적 책임의 비극적인 분쟁성을 중립하기 위해 너무도 쉬운 윤리적이라는 가정된 신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윤리를 사복한 정치를 무력화하는 알리바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레비나스에 대한 창조적 해석자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계승자라고 할 수도 있는 데리다의 독해를 통해 알게 되듯, 레비나스 비평이 문학에 도입하는 타자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한미를 지닌 것으로 읽혀야 한다. 사상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하이데거가 사르트르의 문예 이론에서 핵심적 논점 가운데 하나는 문학의 정치성을 규명하는 것인데, 레비나스의 문학론은 이 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학을 정치에
비끄러맬 수 있는 독특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이데거에게 존재자들이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참다한 존재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시인과 정치가이다. 즉 시인은 정치가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사르트르에게 언어가 세계에 열리는 방식은 바로 세계에 대한 폭로의 형태를 지니며 이러한 폭로는 현실의 정치적 상황과 떼어서 생각될 수 없다. 어느 경우에나 정치는 이들 문학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면 레비나스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가? 그것은 바로 현실 정치가 방향을 찾기 위한 칸트적인 의미에서 초월적인 초점의 자격으로 정치적인 지위를 획득한다. 이를 데리다는 정치의 공간과 개념을 윤리사상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사상으로부터 한계짓는 방식이라고 불렀다. 요컨대 레비나스에게 타자와의 관계는 현실 정치가 마땅히 놓여야 할 좌표에 대한 지정이다. 그러므로 장래에 도래해야 할 모든 현실 정치는 비평의 노고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라는 조망이 도입된 문학이 제시하는 밑그림에서 자신이 안착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를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레비나스가 고안한 철학적 비평이 개입한 문학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려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 종종 사람들은 레비나스 사상을 유대 종교의 하위 영역에 기속시키려 하는 유혹을 참지 못하지만 정치의 초월적 조건으로서의 타자와의 관계는 어떤 종교보다도 약속의 땅보다도 상위 신급이다. 레비나스는 말한다. 사람은 땅보다 더 성스럽다. 개인에게 가해진 모욕 앞에서 이 성스러운 땅, 이스라엘과 성지들은 헐벗에 돌과 나무로 나타난다. 타자를 떠받들지 않을 때, 그리하여 모든 핍박받는 팔레스타인들을 모욕할 때 시나이는 무한자의 영광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환나 헐벗은 돌산일 뿐이다. 블랑쇼의 문학론. 이 텍스트에서 우리는 블랑쇼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사유를 몇몇 다른 사상가 말라르메, 메를로, 퐁티, 하이데거들을 참조해서 살펴본다. 그것은 시적인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정식화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 다른 각도에서 그 역사적 철학적 맥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블랑쇼의 문학적 성찰은 한 시인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 내놓은 상념들의 집적이 전혀 아니며 말라르메로부터 내려오는 현대 시학의 중요한 문제들과 하이데거가 블랑쇼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상가이지만 메를로 퐁티로부터 내려오는 현상학적 사유와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이다. 말라르메는 언어를 거치고 직접적인 말로, 본격적인 말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일반적 언어로서 사물들을 대리, 재현하며 사물들의 의미들을 밝히는데 봉사하는 언어이다. 후자는 단순한 도구가 언어가 아니며 문학의 고유한 언어, 문학의 자율적 언어이다. 블랑시어는 그 두 번째 언어를 하이데거적 표현을 빌려 존재의 현장 부재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보고 본질적 언어라고 부른다. 여기서 문제는 첫째, 어떻게 본질적 언어가 또한 그라는 인명적 탈존을 표현하는가라는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메를러 퐁티를 참조했다. 둘째, 어떻게 본질적 언어가 현실에 대한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주어지고 음악적 모방도는 초모방으로 나아가는 가라는 것이다. 본질적 언어와 모방의 문제. 침묵 또는 음악, 박준상. 여는 글, 글쓰기 또는 음악. 모리스 블랑쇼를 평가할 때 프랑스에서나 특히 여기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한 평가가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전에 그와 다른 평가도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블랑쇼와 철학적 관점에서나 문학적 입장에서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시인 에드몽 자베스는 어디선가 블랑쇼는 결코 어려운 작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베스가 블랑쇼를 단순히 잘 알고 있기에 그러한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블랑쇼가 어렵다면 그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문체 때문이다. 그의 문장들은 우선 대단히 길고 복잡하다. 그것들은 끊어질 듯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어디에서 하나의 의미가 완성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시된 사물들, 사건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앞에서의 어떤 내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들리게 하기 위해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의 글쓰기가 철학적 해석과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시적인 것으로 어떤 문학소로 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글쓰기가 도달해야 할 곳으로 보이는 지점으로부터 오히려 끊임없이 우회해서 태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거나 차라리 하나의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마주하게 된다.
분명 그의 글쓰기는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예술적, 문학적, 시적이며 나아가 굳이 구분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블랑쇼 자신은 철학가라기보다는 시인이다. 그리고 그의 문장들이 어렵다면 이는 하나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음악을 알아듣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에 가깝다. 그러나 반대로 블랑쇼의 사상이 쉽다면 철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술적, 문학적보다 정확히 말해 음악적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사상은 언어로 표현되지만 언어를 넘어서 언어 배후에서 침묵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직접 진입해서 울려 퍼진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말해질 수 있는 것이 말해지고 표현될 수 없는 것이 표현되는 과정이 아닌가? 왜 어떤 음악은 철학적 언어가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가? 블랑쇼의 작품, 그것이 허구적인 소설하든 텍스트이든 이론적 텍스트이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듯이 다른 어떤 철학적 문학적 텍스트들이 줄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독서의 경험을 가져다 준다. 그의 작품에 있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말해지고 쓰여질 수 없는 것이 쓰여지는 순간을 목도하는 체험이다. 그것은 침묵을 듣는 경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경험이지만 그 침묵은 언어의 절대 타자인 순백 또는 진공의 침묵이 아니라 언어에 포함되지 않는 박동 소리이거나 숨결의 무건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시성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스며나와서 보이는 것을 와해시키는 움직임이다. 그의 작품이 있는다는 것은 분명 한 인간과 마주하는 경험이지만 그 인간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가르치는 한 대가가 아니고 작가로서의 개인 블랑시어는 더더욱 아니며 기껏해야 독자인 나의 안에 깊숙이 감춰져 왔던 또 다른 나와 불과하다.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위대한 인간을 향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안으로 또 다른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블랑쇼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들을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행위가 아니며 결국 그 너머에서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얼굴과 대면하는 것, 어떤 눈물과 피착을 보는 것, 결국 어떤 발소리와 절규를 듣는 것이다. 그 결과 블랑쇼를 한 번이라도 주의 깊게 들여다본 독자라면 누구나 느꼈겠지만 그의 사유를 정식화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무언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가장없이 그렇게 썼다. 따라서 그의 사유는 전통적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함이 있는 사유이거나 더 나아가 부적격한 사유이다. 차라리 그것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의 그림이고 보다 정확히 하나의 음악에 불과하다. 다시 물어보자.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그의 사유가 논중의 과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불충분하기 때문도 아니다. 가령 질 들레즈는 블랑쇼의 책이 단순히 시적인 토막말들이나 경구들을 모아놓은 것과는 거리가 멀며 그가 리좀이라 부르는 열린 체계를 즉 상황과 결부되어 작동하는 개념들의 총체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논리적 추론 배후에서 그리고 그 이유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는 어떤 충격이 궁극적으로 블랑쇼의 사유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글쓰기를 지워지는 글쓰기 또는 침묵의 글쓰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워지는 글쓰기, 침묵의 글쓰기. 이에 대해 우리는 다시 전통의 입장에 서서 철학적으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아가 우리 자신인 사건, 내가 공간으로 열리는 탈종, 그리고 타인으로 열리는 외전 자체가 침묵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지 않은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건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동서고금의 철학 이론에 의해 포섭당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사건이 이론 밖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철학이 끝났어야 완성되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해겔이 말한 대로 예술도 끝났어야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어야 철진한 과거의 것이 되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시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나 어떤 예술은 어떤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건 자체를 되돌려 놓는다. 어떤 예술과 음악은 사건의 순수성을 보존한다. 그러나 만일 블랑쇼가 전해지는 음악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블랑쇼라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어가 있는 역사의 무대에서 울리는 것이다. 거기에 블랑쇼에 함께 플라톤, 헤겔, 니체, 프로이트, 하이데거, 바타유, 레비나스와 푸코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자들 말라르메, 릴케, 포르투스, 아르토, 베케르 등이 등장한다. 우리는 그 역사의 측면에서 몇몇 사상가들, 작가들 여기서 모리스 메를리 퐁디의 경우도 고려해 볼 것이다. 그는 블랑쇼가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사상가는 아니다를 살펴봄으로써 블랑쇼의 사상을 원래대로 음악으로 남겨두지 않고 나름대로
정식화 해보려고 한다. 이는 하나의 예술에 대한 배반일지도 모르지만 맥락을 분명히 해서 불필요하다고 가장된 신비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바깥과 본질적 언어. 현대 사상에서 가장 진전된 성찰들 중에 하나는 언어 철학의 영역에서 개진되었으며 그것은 사유가 언어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사유는 언어로 표현되는 데 따라 완성되는 것, 언어를 넘어선 사유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한 생각은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표명되었다. 가령 페르디낭 드 소시르는 이렇게 말한다. 그 자체에 놓여있는 사유라는 아무것도 필연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는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미리 정해진 관념들이나 잊을 수 없으며 언어의 출현 이전에는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 언어는 우리가 말하거나 글을 쓰기 이전에 미리 구성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정해진 의미, 관념과 존재의 일치를 단순히 외적으로 가시,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번역하는 기호가 아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따라서만 언어의 틀 내에서만 의미는 확정되고 사유는 완성된다. 사실 언어 이전에 정해진 의미와 사유란 있을 수 없다. 사유가 의미 부여의 행위라면 사유는 내면의 어떤 정신적 영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물질적인 언어의 옷을 입고 수행된다. 니체 역시 비극의 탄생을 쓰기 이전에 언어와 수사학에 관한 한 단편에서 각각의 의식적 사유는 언어의 도움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생각을 주저들을 쓰고 난 후 사상적 원숙기에 이르러 유고로 남긴 글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사물들 안에서 부조와 문제거리를 읽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의 형식 내에서만 사유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성의 영원한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어, 수어 등 만일 우리가 언어의 구성 내에서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유하기를 그친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한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정확히 도달하였다. 모리스 메를러 퐁디 역시 단어는 대상들과 의미들을 따라내는 단순한 기호이기는커녕 사물들을 거주하고 의미들을 운반한다. 따라서 말하는 자에게 말은 이미 형성된 사유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라고 말할 때 같은 생각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메를로 퐁디의 언어에 대한 성찰에는 언어가 의미 구성, 사유의 완성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는 점이 있다. 거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언어가 쓰여지고 말해지고 읽히고 전달되는 감각적, 정서적 경험이 의미의 문제를 떠나 조명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의미 너머 또는 의미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정서적, 감각적 경험에 대해 니체 역시 언어와 음악성의 관계를 말할 때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를로 퐁디가 더 명료해 보인다. 메를로 퐁디의 언어에 대한 성찰의 핵심은 언어의 감각적, 물질적 작용 요소인 기표의 측면을 새롭게 밝히는 데 있다.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유는 언어의 옷을 입고 전개될 수 있을 뿐더러 언어는 사유, 의미 구성을 넘어서서 사유에 종속되지 않는 감각적, 감정적 차원에서의 작용을 갖고 있다. 언어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지만 그렇다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언어가 가져오는 효과의 전부는 아니다. 언어는 사유를 가동시키고 운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유의 내용, 구성된 의미가 분리될 수도 있는 감각적, 감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유를 위해 전제되고 선행되어야만 하는 또한 사유를 정확히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번역될 수 없는 물질적, 신체적 몸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 또는 단어들은 그 자체에 들러붙어 있는 그리고 사유를 개념적 진수이라기보다는 스타일로 감정적 가치로 실존적 몸짓으로 제시하는 의미의 최초의 층을 갖고 있다. 메를로 퐁디에 의하면 언어는 다만 정식화된 의미를 위한 개념적 진술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언어 공동체 내에서만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 말하는 자와 글 쓰는 자와의 신체적 몸짓이자 신체의 음성적 표현이며 실존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전해지는 말을 듣거나 문학 작품을 매개로 글을 읽는 입장에 섰을 때 우리는 다만 말하는 자가 전하거나 작가가 전해주는 개념적으로 정식화될 수 있는 의미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나 작가의 다가옴을 감정적 수준에서 느끼는 것이다. 말하는 자나 작가의 다가옴을 감정적 수준에서 느끼는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음성으로 전해 듣는 말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문학 작품에 주어진 단어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다. 주어진 단어들 사이에 배면에 하나의 신체가 어떤 사람의 탈존의 양태가 그려진다. 문학 작품에 그려진 탈존의 양태, 단어들 사이로 내비치는 어떤 사람의 신체적 몸짓의 양태. 그것이 메를로 퐁디가 말한 스타일이다. 또한 하나의 문학 작품이 있는다는 것은
친구가 보낸 편지를 읽을 때에도 나아가 철학책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드러난 해석의 대상으로서 메말의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어떤 타인의 몸짓과 탈존에 접촉되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어떤 새로운 사상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실에서보다 어떻게 보면 더 뚜렷한 형태로 다가오는 어떤 사람의 몸짓을 보고 그와 접촉하고 그의 벌거벗은 탈존을 보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내면에 파고드는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닌가? 또한 우리가 하나의 문학 작품을 매혹되는 궁극적 이유는 거기에 주어져 있는 철학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멋지고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탈출의 양태, 어떤 사람의 몸짓과 목소리의 결 때문이 아닌가. 문학 작품을 통한 글쓰기는 글 쓰는 자와 글 읽는 자의 소통은 근본적으로 언어를 통한 함께 있음의 실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블랑쇼가 말하는 그는 블랑쇼에게서 그 누구와 동의어이다. 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이전에 나와 타인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에서 그 타자 나와 모두 타자가 의식적 이해를 통해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너머 또는 이하에서 감수성에 올리는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표현을 통해 현존한다면 문학 작품에서 그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의미 너머 또는 이하에서 언어가 갖는 물질적 감각적 표현의 층위에서 나타난다. 사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와 문학 작품에서 언어의 효과 가운데 드러나는 그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메를러 퐁디가 지적한 바대로 언어는 얼굴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몸짓들 중에 하나이며 신체의 음성적 표현이자 탈존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문학 작품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간접적 신체적 표현 가운데 나타날 뿐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그는 특정 인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비인칭적이고 동사적인 탈존을 현시한다. 그는 작품이 전달하는 철학적 이념의 의미에 선행하며 또한 그것을 초월한다. 그는 작품의 의미를 배후에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물질적 기표, 의미들이 구성되기 위해 돌아가야만 하는 의미들의 열림 자체 또는 의미들의 의의, 작품에 주어진 모든 의미의 최종 심급을 결정하는 개념 넘어 개념 이하의 감각적 의의이다. 그는 의미들로 여는 최초의 의의이자 의미들 배후에 남아있는 의미들이 환원되고 있는 최후의 의의이다. 블랑쇼에게 그는 작품을 통해 나와 타인 사이에 보다 정확히 말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제3의 유형의 관계를 설정하는 타자, 즉 제3의 인물이며 작품의 모든 단어가 수렴되고 있는 지점이다. 글쓰기의 궁극적인 과제는 그를 현시하는 데 있다. 글쓰기가 그를 현시할 때 아무나 개입될 수 있는 비인칭적 탈존을 표현할 때 글쓰기는 비인칭성을 향해 있다. 그러나 비인칭성에 감각적이거나 정서적인 계기들이 배제되어 있지 않다. 글쓰기가 향해 나아가는 비인칭성은 감정과 정념을 무시하는 객관적 과학적 지식이 갖는 특성인 중립성과 관계가 없다. 그는 특정 개인의 자아가 아니다. 그는 한 개인에게 고유한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는 비인칭적 탈존, 즉 자아의 항상성, 동일성과 세계의 유의미성, 친숙성을 박탈당해 유한성에 처한 자아의 익명적 탈존이며 작품이 표현하는 그는 정념의 에너지장처럼 다가온다. 그가 가령 죽음에 접근하는 데 따라 한계의 유한성의 자아와 세계 바깥에 처한 인간의 탈존이라면 그는 작품에서 에너지장을 구성하는 익명적 인간의 정념의 현시이다. 그는 작품에 주어진 의미들 내에 있지 않으며 또한 작품 내에 가시적으로 주어진 어떤 이미지들 중에 하나도 아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해석의 대상도 아니며 재현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의미들과 이미지들 너머에 있지도 않으며 의미들과 이미지들 배후에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현시된다.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그는 작가가 조합해 놓고 독자가 분석하는 단어들 내에 있지 않으며 단어들 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쓰는 행위와 읽는 행위의 부딪힘을 통해 즉 쓰는 자와 읽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이에서 말함을 통해 현존하기 때문이다. 블랑쇼가 카프카를 예로 들어 나의 그 글을 대체시킬 수 있었을 때부터 놀라움과 황홀한 희열과 함께 문학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 또는 문학은 해방을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 목에서
졸리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이 세계의 압력을 물리쳐주는 힘으로 알려지며 문학은 나로부터 그로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통로이다 라고 쓸 때 그러한 바를 암시하고 있다. 문학 작품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작가의 자아나 작가에게 고유한 어떠한 속성도 표현하지 않으며 작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처할 수 있는 유한성의 익명성, 비인칭적 탈존의 움직임을 말하자면 작가 자신의 타자화의 양상을 표현한다. 또한 작가와 독자는 작가와 독자는 작품 앞에서 작품 안에서 동등하며 독자는 스스로 언제나 철저하게 익명적이다. 독서는 근본적으로 본다며 의미 해석의 행위도 이미지 분석의 행위도 아니다. 독서는 작가를 따라야 1인칭의 모델로 설정에 참여하는 데 있지 않으며 단어들 배후에 주어진 어느 누구의 익명적 탈존을 알아듣는 즉 독자 자신의 타자로 건너가는 행위이다. 그는 세계 내 존재가 아니고 자아의 비동일성의 경험과 세계로부터 추방의 경험이라는 실현에 노출된 자이다. 그는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도구성 또는 유효성의 진리에 만족하지 못했을 뿐더러 보다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서 근본적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자, 바깥에 처한 자, 바깥으로 내몰린 자이다. 그는 처음부터 구원의 밖에 있었으며 유배의 땅에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바깥 자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절대적으로 내밀성이 없으며 존재자들이 부재하고 우리가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빠져 달아나 버리는 지역에 속해 있다. 글쓰기는 그를 유한성의 극단의 바깥의 실현에 처한 인간을 그린다. 그는 작가와 독자가 공동으로 증거하는 익명성 탈존의 극단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는 단어들 내에 있지 않고 작가와 독자의 소통 자체를 통해 그 양자 사이에서 말함을 통해 현시된다. 언어에 나타나는 블랑쇼가 말하는 그는 메를로 퐁디의 언어에 대한 현상화적 성찰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메를로 퐁디가 본대로 언어가 개념적 진술과 의미의 구성 그리고 구성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기 이전에 감정적 가치를 갖는 실존적 몸짓이라며 언어는 근본적으로 신체적 몸짓이자 신체의 음성적 표현이고 탈존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한 언어의 속성이 문학작품에서 극한에서 실현된 결과로 나타난다. 그는 글쓰기가 드러내는 타자, 제3의 인물의 형상화이며 작품에서 떠오르는 모든 기표 중의 기표로 모든 기회를 중성화시켜 그 자체 내에 환원시킬 때까지 스스로를 긍정하는 기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작품에 나타나는 그는 단순히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와 조화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바깥의 즉 모든 세계의 타자에 놓인 자이다. 메를로 퐁디는 예술이 결코 일상적 평균적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어떻게 화가 또는 시인은 세계와의 만남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메를로 퐁디에게 예술이 또 다른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예술가 자신이 주관적으로 나아가 자의적으로 세계의 대상들을 왜곡해 자신의 고유한 주관성을 부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상들을 대체하는 것은 또 주체가 아니며 지각된 세계의 암시적인 논리이다. 다시 말해 예술은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인 나 바깥의 섬과 나 바깥과의 관계 아래 있음을 즉 탈존을 무시하고 관계 바깥의 어떤 주관성을 가장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세계와 인간의 관계 맺음을 탈존을 담은 일상적 획일적 탈존이 아닌 보다 심화된 탈존을 나 바깥의 공간과 맺는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관계의 양상을 드러낸다. 까마귀들을 그릴 때 방고우는 보다 멀리 날아가서 따라가야 할 어떤 현실성을 더 이상 가리키지 않고 시선과 시선을 요구하는 사물들의 만남이 존재해야 하는 자와 존재하는 것의 만남이 다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블랑쇼에게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아닌 모든 세계의 타자로서의 바깥은 문학의 기원이자 문학이 끊임없이 회귀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그가 열려있는 공간, 모든 세계의 타자인 바깥은 문자 그대로 모든 세계가 지워진 진공의 공간, 거기서 아무것도 현상하지 않는 완전히 빈 공간이 아니다.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자신이 말하는 있음이 블랑쇼에게서 바깥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거기에 내가 모리스 블랑쇼에게서 다시 발견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 비록 그는 있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중성적인 것과 바깥에 대해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는 존재의 소요, 존재의 웅성거림, 중얼거림에 대해 말한다. 어느 날 밤 한 호텔방에서 칸막이 뒤로 그것이 소요를 일으키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옆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있음과 매우 가까운 것이다. 모든 세계의 타자, 즉 바깥은 가시적으로. 세계의 바깥이 결코 아니다. 정확히 말해 바깥은 가시적으로 본다면 일상적인 이 세계 가령 호텔방이라는 공간 또는 자동차, 사람의 물결로 가득 찬 도시 한복판일 수 있다. 바깥은 존재자가 부재하는 진공의 공간도 아니고 존재자들에 대한 일상적, 과학적 또는 철학적 이해가 단순히 부정되는 장소도 아니다. 바깥은 한계, 유연성의 경험으로 인해 존재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행되고 전제되어야 할 탈존 그 자체가 불가능성에 다가가는 공간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탈존 자체는 바깥에 서는 움직임은 취소될 수 없다. 오히려 바깥의 경험에서 탈존은 즉 바깥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자아로부터 익명적 그로의 움직임, 즉 강한 탈중심의 움직임이다. 바깥의 경험은 존재자들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경험이 아니라 존재자들에 대해 한 이해에 앞서는 탈존 자체가 이해 불가능성의 종지가 아닌 한계에 다가가는 경험이다. 메를로 퐁디가 예술이 이 일상적 세계를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세계를 그린다고 지적한 것이 옳다면 이는 예술이 인간과 세계의 도구적이고 획일적인 관계보다 더 심화되고 다양한 관계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블랑쇼가 문학은 모든 세계의 타자, 바깥을 드러내고 바깥으로 열려있는 그를 형상화한다고 말할 때 그는 문학이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 어떤 고립된 주관성을 부각시켜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학은 모든 세계의 타자 바깥을 나타내게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문학이 단순히 세계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인간과 세계가 맺는 독특한 관계를 즉 세계와의 관계가 불가능해지는 한계 시점에서의 관계 맺음의 불가능성으로 인한 관계를 무화된 세계 또는 세계의 무화와 관계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더 명백한 것이 되는 관계를 즉 유한성 내에서 세계의 한계와 마주하는 급진화된 탈존을 그린다는 것이다. 바깥과 언어의 이미지 또는 이미지적 언어. 지금까지 문제는 주로 그가 어떻게 작품에서 글쓰기를 통해 현시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그러나 블랑시의 문학에 대한 성찰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 전체에서 기본을 이루는 물음은 바깥에 대한 물음이다. 바깥이 문학의 기원이고 문학이 끊임없이 회귀되는 곳이라면 어떻게 작품은 바깥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전에 작품이 바깥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작품이 바깥을 말한다는 것과 그를 현시화한다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동물원적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자. 바깥은 작품에서 언어가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소이며 작품이 향해 있는 작품에 주어져 있는 단어들, 의미들이다. 작품에 주어져 있는 단어들, 이미지들, 의미들의 바깥. 블랑쇼는 작품과 작품의 언어, 나아가 문학에 개입하고 있는 그러한 바깥을 중심점이라고 부른다. 밀라르메가 항상 되돌아오고 있는 중심점이란 이러한 것이다. 문학이라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는 위험의 내면성에 다가가듯 그는 항상 이 중심점으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이 지점은 바로 언어의 성취가 언어의 소멸과 일치하는 곳, 모든 것이 말하여지고 그가 아무것도 말하여지지 않고는 남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던 모든 것이 말인 곳, 그러나 말이 사라져간 것의 외현일 뿐인 곳, 즉 말이 이미지적인 것, 그치지 않는 것, 끝날 수 없는 것이 되는 곳이다. 어떻게 바깥이 언어 내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깥, 즉 문학의 중심점은 모든 중심의 부재를 통해서만 중심점일 수 있기에 언어를 통해 지정되고 확인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깥은 한 작품에서 중심이 된다고 여겨질 수 있는 말들 내에 포섭될 수 없다. 그렇다고 바깥이 작품에서 언어의 구성적 작용과 무관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바깥은 언어의 구성적 작용 한가운데서 빈 중심을 가리킨다. 따라서 물음은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어떻게 언어는 바깥을 이 포착될 수 없는 것, 언어의 한계에 놓여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
따라서 언어의 구성적 적용을 거치지 않고 언어를 매개로 삼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바깥에 도달할 수 없다. 바깥이 언어의 한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바깥의 언어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어가 어떤 초과의 움직임 가운데 말해질 때 바깥은 언어의 여백이 나타난다. 바깥은 언어 바깥의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며 언어가 표상해내고 의미를 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사물도 아니다. 바깥은 언어의 구성적 작용을 통해 동일한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바깥은 언어의 구성적 작용을 거쳐가지만 그 한계에서 언어의 어떤 초과의 움직임에서 즉 언어가 다만 고정된 사물, 명사로 가리킬 수 있는 사물을 재현, 표상하는 작용을 넘어서서 사물의 주어짐 자체, 사물의 역동성, 동사성 자체를 그리는 움직임에서 드러난다. 그러한 움직임은 일반적인 언어의 구성적 작용에 반대, 말하자면 언어 작용이다. 그러나 단어들은 사물의 부재 한가운데서 사물들을 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들의 부재를 주관하고 있기에 그 부재 한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라져갈 함이 있다. 단어들이 실현하는 그 모든 것, 단어들이 사물들의 부재 가운데 스스로 폐기되면서 선언하는 그 모든 것, 단어들이 사물들의 부재 가운데 끊임없이 스스로 파괴되면서 자기 파괴 행위의 영원히 이뤄내는 그 모든 것 한가운데서 단어들은 놀랍게도 스스로 부재가 된다. 인간과 사물들을 매개하는 언어들, 언어학에서 많은 경우 그렇게 하듯이 구성적 작용을 통해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오직 구성적 작용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언어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주체로 서서 사물들과 맺는 능동적 관계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언어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언어를 수단으로 사물들을 하나의 표상 안에 일반화 단일화하고 사물들을 그 일반적 속성을 규정해 동일화 하는 데 따라 성립되는 주체, 대상의 일방적인 관계만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블랑쇼가 말하는 단어들의 자기 파괴 행위는 단어들이 따라가고 있는 언어의 구성적 작용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즉 언어의 구성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말하는 인간과 사물들의 주객 관계가 역전되었을 때 실현된다. 자기 파괴 행위는 단어들이 언어의 구성적 작용을 통해 발설되는데 따라 이르게 되는 역전된 주객 관계를 즉 오히려 사물들이 말하는 인간을 보고 주관하는 역전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자기 파괴 행위 가운데 나는 단어들을 통해 사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에 의해 보여진다. 즉 가운데 단어들은 나를 보는 사물들의 시선이 된다. 단어들은 그의 눈 아래에서 변형되고 시선들이 매혹적으로 이끄는 텅 빈 빛이 되기 위해 기어들이기를 그만둔다. 단어들은 더 이상 단어들이 아니라 단어들의 존재이다. 언어를 구성적 작용의 지평에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문학 작품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이 주체로서 사물들을 이해, 포착해 사유화 대상하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도구이기 전에 인간과 사물들, 인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놓으며 그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 관계를 주제하고 표현하는 언어는 단순히 사물들을 표상하고 의미를 지정하는 기호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물들이 놓여있는 공간과 인간 사이를 오고 가는 초가의 움직임이고 그 사이의 관계를 주관하는 힘이다. 그 언어의 초가의 움직임과 힘을 문학이 표현한다. 문학에서 언어는 고정된 사물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물들의 주어짐 자체, 사물들의 주어짐이라는 역동적 동사적 사건 자체, 즉 존재를 표현한다. 그때 언어의 구성적 작용은 한계에 이르고 그에 따라 단어들의 자기 파괴 행위가 이루어지며 단어들은 나로 하여금 사물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물들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는 시선이 된다. 이때 언어는 인간과 사물들 사이의 주객 관계를 역전시키고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고 의미하지 않는 시선, 텅 빈 빛이 되며 그에 따라 언어에 실려오는 사물들을 주체의 위치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매혹시키는 텅 빈 이미지가 된다.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은 매혹 가운데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며 언어에 의해 언어 내에서 절대적 공간과의 접촉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다. 그곳에서 사물은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는 하나의 형상을 암시하지만 나아가 형상 없는 것을 암시하게 되며 그곳에서 이미지는 부재 위에 그려진 형태이지만 나아가 이 부재의 형태 없는 현전이 즉 더 이상 세계가 없을 때에 아직 세계가 있지 않을 때에 있는 그것으로서의 불가해하고 텅 빈 열림이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단어들의 자기 파괴 행위가 이루어질 때 작품에서 형상화된 이미지는 세계 내에서 고정된 의미가 고정될 수 있는 사물을 표상하지 않는다. 그때 이미지는 정확히 말해 사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물의 동사적 주어짐 나타남의 이미지, 즉 사물의
현존의 이미지 또는 사물의 세계 내에서 고정된 형상을 압도해 무화시키는 형상 없는 것의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형상 없는 것, 부재의 형태 없는 현전, 즉 바깥의 상징이다. 작품에서 언어는 그 자체 내에서 언어의 구성적 작용에 따라 세계 내에 부여된 사물의 형상을 초과하고 무화시키고 바깥의 이미지가 된다. 그러한 작품을 통한 언어의 경험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하나의 사물을 뚫어지게 응시할 때 발생하는 경험과 유사하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어느 벽 한 구석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사물은 내가 일상적으로 세계 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나의 시선에 종속된 존재로 남아있기를 거부한다. 하나의 사물이 나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시선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주체적 시선으로 변하는 일상의 주객관계가 역전되는 순간이 말하자면 사물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현존으로 나타나는 사물이 이미지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사물을 삼키는 이미지의 현존을 통해 바깥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는 결코 가시적인 사물을 완전히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시적인 사물을 더할 나위 없이 가시적인 것, 선명한 것, 강렬한 것으로 전환시키며 따라서 그러한 이미지 가운데 나타나는 바깥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단순한 부정도 아니고 어떤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비가식적인 것도 아니다. 바깥은 보이는 일상의 세계가 일종의 위상 격차와 함께 전환되어 이르게 된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요소의 공간이다. 바깥 모든 세계에 대한 타자는 세계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세계가 한계에서 전환되어 드러나는 공간이다. 바깥이 무화된 세계 또는 세계의 무라면 바깥이 세계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깥이 인간 정신의 의미화를 통해 포섭할 수 없는 완전히 물질적인 것, 인간 정신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중성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미술에서 흔히 블랑슈와 가깝다고 여겨지곤 하는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찾았던 순간이 바로 사물이 이미지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 사물을 응시하는 시선이 한계에 이르러 무력화되고 역으로 사물이 보는 자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자코메티 작품의 감상자로서의 블랑쇼가 궁극적으로 보게 된 것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이다. 우리가 자코메티의 조각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외연의 변이에도 시각적 관점의 중심임에도 예속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들을 환원되지 않고 환원에서 벗어나 환원 불가능한 것이 되고 공간을 어떻게도 할 수 없고 살아있지 않은 깊이로 이미지의 깊이로 대치하는 힘에 의해 공간의 주인이 된다. 제임스 로드라는 모델을 앞에 두고 자코메티가 초상화를 그렸을 때 찾았던 것 또한 사물이 보는 자를 보는 시선, 이미지가 되는 지점, 순간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지점, 순간을 찾는 자코메티에게 작품이란 결코 예술가의 어떤 감정이나 주관성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없었고 그의 작업이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가끔밖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리얼리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지치지도 않고 버리는 끝없는 분투였다. 예술은 허구이지만 한 번도 허구 그 자체에 만족했던 적이 없고 일상적 세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물의 표상보다도 더 큰 실제성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창조하려는 탐색이었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자신의 주관성의 표현이 아니라 사물을 응시하는 보는 자의 시선과 보는 자를 다시 응시하는 사물의 시선의 만남, 접촉을 통해 간단히 말해 관계 맺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물을 응시하는 보는 자의 시선과 보는 자를 다시 응시하는 사물의 시선과의 만남. 그가 찾았던 실제성은 사물의 측면에도 보는 자의 내면에도 있지 않으며 바로 그 관계 맺음의 사건 가운데 있다. 그가 추구했던 실제성은 보이는 사물 내에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실체, 만일 그러한 실체가 있을 수 있다면 내 근거를 두고 있지도 않고 자유롭게 사물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상상력에 의해서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코메티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물 그 자체에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원형적 형상이나 객관적인 가시적인 것 일반이 있다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심리적 상상력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그의 작업은 가시적인 것에 대한 모방과 무관하지 않지만 즉 그가 그리고 조각하는 것은 어쨌든 신체이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가시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모방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며 가시적인 것을 무한시키려는 시도였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걷어내는 일입니다. 원 상태로 돌려놓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한 번 더 사라지게 되겠지요. 모든 것을 없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붓질을 해야만 되는 거지요.
사물에 대한 모방을 넘어서 있으며 작가의 자아가 상상력을 통해 투영되어 있지도 않은 자코메티의 작품. 그것을 블랑쇼는 사물을 대체하는 이미지 또는 사물을 무화시키는 이미지라고 본다. 그것은 사물을 지우는 이미지이며 사물이 놓여있는 공간을 이미지적인 것으로 만들어 공간의 주인이 된다. 문학작품은 성과 색, 조형적 회화적 형상이 아니라 언어가 그러한 이미지로 변할 때 생성된다. 문학작품에서 언어는 구성적 작용에 따라 사물을 모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주객관계를 역전시키고 한순간 사물이 나를 보는 그러나 보이지는 않는 시선으로 변했다. 거기서 언어는 미술에서 선이나 색과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사물을 모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방을 넘어서 보는 자를 보는 시선이 되고 사물의 형상이 아니라 사물의 다가옴 자체를 사물과의 관계 맺음 자체를 표현하는 이미지가 된다. 자코메티의 작품이 모든 것을 없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붓질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문학작품은 사물의 이미지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언어는 사물들의 형상화를 초과해 모방을 초과해 사물들의 나타남 자체를 상징하는 즉 사물들을 사라지게 하는 자기 파괴 행위에 들어간다. 거기서 언어는 단순히 운유나 지규 같은 수사를 통해 사물들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물들로 하여금 나, 작가 또는 독자를 보게 하는 이미지 자체, 주객관계 역전으로서의 관계 맺음의 사건, 존재, 바깥의 힘을 상징하는 이미지 자체가 된다. 블랑쇼는 그러한 언어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물들을 형상화하는 언어가 아닌 언어의 이미지 또는 이미지적인 언어라고 부른다. 문학적 언어, 말라르메로부터 블랑쇼에게 문학적 언어는 단순히 사물들을 비유와 수사에 따라 시적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보다 정확히 말해 시적 표현이 있거나 없거나를 상관없이 사물들과 주객관계 바깥에서 관계를 맺는 사건을 바깥의 힘을 이미지로 드러내는 언어이다. 그러한 언어를 블랑쇼는 말라르메를 참조해 일반의 언어와의 대비 아래 본질적 언어라고 부른다. 일반의 언어는 사물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사라진 언어이다. 일반의 언어는 언어의 구성적 작용에 따라 이름을 붙여 사물들을 일반화하고 표상 가능한 것이 되게 하며 나아가 사물들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필요에 도구적 관심에 부응하는 것들을 만든다. 본질적 언어는 일반의 언어가 들어가 있는 문법 체계에 귀속되어 있고 일반의 언어에 포함되어 단어들을 사용하며 일반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주술 구조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 언어와 가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블랑쇼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말라르메를 거슬러 올라가 본질적 언어를 일반의 언어와 구별하고 있다. 본질적 언어는 추상적, 총괄적, 본질의 언어는 추상적, 총체적, 철학적 사유에 개입하며 그에 따라 이상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본질적 언어는 우리를 도구성의 세계로부터 보다 전체적인 관점으로 다시 말해 사용 가능성에 따른 사물들에 대한 이해가 부정되고 사물들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포착되는 높이로 우리를 끌어올린다. 말라르메가 본질적 언어에 대해 말할 때 때때로 그는 그것을 단지 관습적인 것에 불과한 직접적인 것에 대한 환상과 확신을 주는 일반의 언어에만 대립시킨다. 따라서 그는 문학의 관점에 서서 사유의 말을 즉 존재하지 않고 존재와 분리되려는 결단 또는 이 분리를 실현시키면서 세계를 만들려는 결단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침묵의 움직임을 의미 자체의 작용이자 의미 자체의 말인 침묵을 다시 붙잡는다. 본질적 언어는 사유와 결별하지 않는다. 그 언어는 총체적인 의미, 가령 인간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사물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는 언어는 도구의 성의 세계로부터 이상적인 세계로 사물들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말을 하는 근본적인 세계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길이다. 본질적 언어가 주어지는 높이에서 우리는 물론 도구성의 세계를 떠나게 되지만 세계를 만들려는 결단을 통해 존재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보다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사유를 위해 쓰이는 한 본질적 언어는 아직 언어적 자율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한 본질적 언어는 인간을 보는 바깥의 존재의 시선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이 사물들을 관리하고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간으로 하여금 사물들을 보게 하는 도구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해 의미 구성에 개입하는 한 본질적 언어는 사물들을 지우고 사물들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사물들의 주어짐이라는 사건 자체, 순수한 관계 자체를 상징하는 자율적 이미지 기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기표하기에
이 종합의 형태에 속해 있게 된다. 본질적 언어는 도구성에 기초한 인간과 사물들 사이의 주객 관계를 부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정신적인 세계를 구성할 수 있게 하지만 그러한 세계의 구성은 여전히 인간이 사물들을 규제하는 주객관계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주객관계의 역전은 사물들에 대한 인간 지배의 무력화, 즉 중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곧 다시 살펴보겠지만 중성적인 것에 말로 생성하는 본질적 언어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블랑쇼가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언어는 오늘날 우리가 정식화되고 있듯이 하고 있듯이 기표와 기의에 의해 양자의 관계에 의해 구성되며 그러한 사실은 본질적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본질적 언어가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서 하나의 언어인 한 그것은 사유를 표현하고 사유의 내용을 구성한다. 다만 사유와 결합된 본질적인 언어는 본질적인 언어가 설사 사유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작품 내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의미를 다시 미결전 상태로 되돌리는 중성적인 언어로 생성될 수 있을 뿐이다. 시적인 말은 다만 일반적 언어에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사유의 언어에 대립된다. 다른 한편 본질적 언어는 일반의 언어와 반대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상적 세계를 구축하는 사유의 언어를 넘어서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가진 즉 사물들과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사건을 표현하는 언어로 전환된다. 이 경우 본질적 언어는 모든 의미의 결정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기표로 변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 언제나 의미의 공백 상태에 있는 문학 작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문학 작품은 언어인 한에서 기표들과 기의들의 결합체일 수밖에 없으며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질적 언어 역시 기표들과 기의들의 하나의 종합으로서 이 세계에 주어진 의미들을 부정하고 또 다른 세계에서의 근본적 의미들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적 언어는 글쓰기와 글을 읽기 행위에서 나타나는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언어들을 초과에 증성화시키는 기표로 전환되어 문학작품이 모든 기의로부터 무한히 멀어져 가는 지점을 향해 나간다. 본질적 언어는 형태상으로 보면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정하는 부정의 언어이지만 다른 한편 글쓰기와 글을 읽기라는 행위가 가져오는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의미의 가로를 치면서 모든 의미 규정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중성적인 것의 언어가 된다. 특별히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이 언어에서 기표와 기 사이에 또는 우리가 부당하게 형식이라 부르는 것과 내용이라 부르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한해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글쓰기와 글 읽기라는 행위 가운데 또는 글쓰기라는 행위와 글 읽기라는 행위에 만나 부딪힌 가운데 실현되는 언어의 시적 효과이다. 모든 의미 규정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무한성의 기표를 증명하는 언어의 궁극적 자율성을 반증하는 그러한 시적 효과에 대해 말라름에는 꽃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간결하게 말했다. 말의 놀이에 의해 하나의 자연적 사실을 떨림 속에서 거의 사라지게 하는 이 경이로운 전이는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 전이로부터 유사하고 구체적인 것을 불러일으키는 환기에 개의치 않고 순수 개념이 산출되지 않는다면 나는 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내 목소리가 어떠한 윤곽도 떨쳐내 버리는 망각 바깥에서 알려진 모든 꽃들과 다른 것이 모든 꽃다발의 부재인 그윽한 관념 자체가 음악적으로 떠오른다. 꽃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관념을 꽃의 관념을 불러세운다. 그러나 여기서 꽃의 관념은 의식에 다시 나타난 꽃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보이는 꽃들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꽃 일반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해할 수 있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식의 일반적 표상이 아니라 꽃의 관념을 꽃 일반을 대신하지 않으며 오히려 알려진 모든 꽃과는 다른 것이고 모든 꽃의 부재로서의 꽃에 주어진 존재 자체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꽃들을 지칭하고 그에 따라 꽃들을 유사하게 재현 모방하는 표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꽃들을 떨림 속에서 거의 사라지게 하는 꽃 자체의 역동적 동사적 현시이다. 말라르메가 관념이라는 말을 빌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지칭된 사물에 대한 재현을 초과하는 그 초과를 말라르메는 모든 것의 부재라고 말한다. 존재의 현시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말라르메가 꽃의 관념을 들어 밝혀낸 언어의 시적 효과를 즉 기표와 기의 종합을 넘어서서 어떤 사물에 대한 재현을 초과하는 동시에 의미 규정을 비켜가면서 무한성의 기표로서 존재를 현시하는 언어의 움직임을 블랑쇼는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표현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늘은 푸르다. 하늘은 푸른가? 그래, 이 두 표절을 구분짓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대단한
식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하늘은 푸르다. 하늘은 푸른가? 여기서 그는 결코 단순히 밋밋한 긍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하늘의 푸르름은 우문문에서 공허의 자리를 내어준다. 하지만 푸르름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존재 너머에서 그 자체로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극적으로 강렬해지며, 동시에 푸르름은 한 번도 그렇게 될 수 없었던 분명보다 푸르르는 새로운 공간의 강렬한 가운데, 하늘과의 보다 내밀한 관계 가운데 순간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물음의 순간 펼쳐진다. 하늘은 푸르다. 하늘은 푸른가. 그래, 이 두 문장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하나의 사물과 그 상태에 대한 확인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공허가 긍정도 부정도 될 수 없는 강렬한 미결정적인 것, 중성적인 것이 존재를 결정하는 대답에 따라 사라져 버릴 수 없는 것, 이 두 문장 사이에서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주어진 단어들로 재현할 수 없는 초가의 푸르름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표현이 한 번은 평서문으로, 다음에는 의문문으로 반복되면서 사물의 존재가 그래라는 대답과 함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존재는 선회하며 자신의 선회 가운데 존재의 불안정성을 나타난다. 한 문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언어는 다만 사물을 표상하고 사물의 양태를 지정해 우리에게 친숙한 것, 이해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 의미 부여 작용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를 바깥의 존재를 사물의 강렬한 현전, 부재의 현전, 현전의 분재, 현전의 부재가 두 문장 사이에서 가장 강렬한 하늘의 푸르름이 나타난다를 말하자면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나타나 주어지고 있는 사건의 시간, 순간을 표현한다. 궁극적으로 본질적 언어는 표상에 고정될 수 있는 사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불안정성을 부재로 즉시 전환되는 존재의 현전을 현전으로 즉시 전환되는 존재의 부재를 즉 바깥을, 달리 말해 극적인 유한성을 시간을 불규칙적이고 단속적인 시간성 내에서 생성하고 희귀하는 시간을 모방한다. 글 쓰는 자는 작품을 위해 존재의 현전 부재를 찾아 나아가며, 그러한 사실은 그가 단속적으로 드러나는 강렬한 시간을 언어에 각인시키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시간을 즉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데 글쓰기에 모순과 불가능성이 있다. 하늘은 푸르다. 하늘은 푸른가? 그래, 이러한 단순한 문장에서 다만 푸른 하늘이 우리 눈앞에 떠오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단어들 사이에서 단어들을 넘어서 사물이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또는 사물과 맺는 순수한 관계 자체를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표들 중에 기표, 블랑쇼가 앞에서 언어의 이미지적 언어라고 부르는 것, 그는 그것을 이어서 바깥의 의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출몰한다. 문학의 과제는 현실을 모방하는 것도 어떤 철학적 사상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기표들 중에 기표가 솟아오르게 하는 일이며, 그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 부재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 현존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일이다. 현실에 대한 모방이 아닌 초모방, 즉 공간적 사물에 대한 모방이 아닌 시간에 대한 모방, 또는 시간의 시간성의 현시,